네, 안녕하세요. 남승현입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대구의 어머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 자리에 모이신 어머님들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지, 또 좋은 영향을 줄지, 내가 또 어떤 좋은 환경들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줄지 많은 고민 가지신 어머님들 다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자극을 줘야지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아이들 혹시 음악 교육 어떤 거 시키고 계신가요? 네. 아마 다들 일단 피아노는 시켜야겠고 또 뭐 바이올린도 해야 되나? 또 뭐 첼로도 가르쳐야 되나? 다들 고민 많으실 거고 또 어떤 악기를 어떤 선생님에게 또 언제까지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별로 조언해 주시는 분은 또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레슨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오래오래 할수록 좋아요 이러면 혹시 장사 속은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도 되실 거고요. 자, 제가 오늘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좀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어머님들 유아 교육 때부터 관심 많으셨다면 아마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기반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전화기도 전등도 비행기도 아닌 클래식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웬 클래식? 우리가 지금 뭔가 지능을 이야기하고 이론을 얘기하는 와중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분야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일반화해서 세계 최대의 발명품은 인류 최대의 발명품은 클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언어를 관장하는 지능, 또 뭐 수리를 관장하는 지능, 대인관계를 관장하는 지능, 지능이 하나 또는 두 개로만 나누어지지 않고 다중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음악적 지능이 굉장히 많은 지능들을 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래식 음악 언제 들어보셨어요? 평소에 절대 안 듣다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음악 감상 시간에 들어라 이러고 그 교향곡 하나 들려주면 한 40분 동안 엎드려서 우리 약간 졸았죠. 그쵸? 클래식은 우리한테 참 어렵고 좀 지루한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 모두 태교 때 들었죠. 좋다 하니까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클래식 음악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클래식 음악이 왜 좋냐면 클래식 음악만 좋은 게 아니라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곡가가 영감을 받아서 이런 음악 써봐야지 하고 슥슥슥 이렇게 음악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영감을 받은 모티브 안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것을 선율화시키고 또 화성화시켜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바로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발명품을 클래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양질의 음악이 아이들의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론 하에서 하워드 가드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일단 의무감 같은 것에서 언제부터 피아노 시키지? 언제부터 바이올린 시키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음악을 왜 가르쳐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왜 음악을 가르쳐야 하는지,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은 청각 자극에 의해서
뇌의 시냅스, 뇌 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기관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좋은 청각 자극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자극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질의 청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이런 박수 소리 또는 쿵쿵쿵 이런 발자국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뭔가 계획된 소리를 우리는 양질의 청각 자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양질의 청각 자극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도 아닌 음악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양질의 청각 자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음악을 도구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죠? 음악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음악과 함께 신체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각 자극에서 비롯해서 다양한 오감 자극뿐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발달, 언어적인 발달, 또 아이들과 함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아이들과 함께 연주를 하면서 사회성도 발달시키고 다양한 분야로 아이들을 확장 활동을 시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을 매개로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아이들이 단지 음악성 발달을 위해서 음악성만을 발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자극을 연계해서 확장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이 가장 쉽고 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언어, 감성, 사회, 뭐 사회성 또 그 외 다른 분야의 다양한 자극을 받지만 음악이 줄 수 있는 어떤 감성적 자극은 사실은 수학이나 언어가 줄 수 있는 그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혹시 아인슈타인 아시죠?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그 굉장히 어려운 영화가 상영됐었죠. 그 안에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아인슈타인은 정말 세계적으로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또 수학자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으신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네. 자,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해서 자기가 이런 과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음악가로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아인슈타인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음악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뇌는 우뇌와 좌뇌로 나뉘어져 있죠. 사실 편의상 우뇌와 좌뇌고 이 뇌 안에는 뭐 전두엽, 측두엽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는 뇌를 잘 모르니까 그냥 우뇌와 좌뇌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그냥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필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 이렇구나, 아 그렇다고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을 잘 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 과학자가 음악도 잘할 수 있구나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은 지금 우뇌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좌뇌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좌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뇌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다고 많이 들으셨나요?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뭔가 예술적 감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뭔가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과학적으로 수리적으로 큰 영향을 많이 그 우뇌가 못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떠냐면 우뇌는 좌뇌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좌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일명 우리가 IQ가 높네, 머리가 좋네 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뇌가 같이 발달되어 있다면 이 우뇌가 좌뇌를 관장해서 좌뇌가 훨씬 더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아마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은 세계에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건데 똑같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이 정도의 어떤 어려운 이론들을 생각해내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는 왜 그렇지? 저건 왜 그렇지? 그걸 한번 내가 찾아볼까?
이런 것들은 우뇌에서 큐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자, 바로 음악이 우뇌를 자극시키고 우뇌를 발달시키는데 가장 좋은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하면서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 계신 자료나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들을 보시자면 일단 음악을 통해서 풍부한 감성 당연히 발달이 되죠.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보를 동반하고 있는 분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악보에 표현된 대로 표현하려고 하고 악보를 또 외워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명이 함께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한다면 서로 하모니를 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집중력과 기억력도 같이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악보를 보기도 하지만 또 감성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악보 안에서 이게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거는 샵이 몇 개니까 이거는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좌뇌가 생각을 하고 이걸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하는 것은 우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도 악기는 한 손으로만 연주하는 악기 혹시 보셨어요? 그렇죠? 거의 못 보셨죠? 거의 모든 악기들은 두 손으로 연주를 해요. 피아노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뭐 클라리넷 심지어 오카리나도 이렇게 두 손으로 연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에 우리 신체기관은 좌뇌에서 명령을 하고 왼쪽의 신체기관의 움직임은 우뇌에서 명령을 하는데 이런 물리적인 신체적 자극 역시 우뇌와 좌뇌를 동시에 자극을 하면서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 분야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연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소근육이나 대근육 또 복식호흡 같은 그런 기술도 함께 발달시킬 수가 있고 음악은 상당히 수학적이에요. 음악의 길이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4분음표, 8분음표. 요건 기본이죠. 그쵸? 자, 4분음표는 한 박자고 8분음표는 몇 박자예요? 일명 반박자. 네, 4분음표보다 2분의 1배. 그쵸? 절반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수리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악이에요. 이거는 리듬뿐만이 아니라 음의 높이에 있어서도 음의 높이를 정하는 것은 소리의 울림에 따른 그 진동의 수에 따라서 진동의 수가 많으면 높은 음이고 진동의 수가 작으면 낮은 음으로 그 음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피아노 조율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오셔서 소리의 진동수로 피아노 조율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음악은 상당히 과학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그런 뇌들이 같이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음악은 사실은 연습을 동반해야 되죠. 그렇죠? 연습 없이는 음악이 완성될 수 없어요. 자, 최근에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성진 씨. 네, 그 친구는 연습을 정말 얼마나 했을까요?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음악가들입니다. 물론 하기 싫은 연습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자리까지 가려면 자기가 즐겁게 기꺼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연습을 통한 성취감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또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내하는 방법들도 아이들이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이런 합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지요. 자, 이런 거라면 음악 시켜야겠죠. 그쵸?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키면 좋을까요? 음악 교육 언제부터 시킬까요? 자, 너무 가슴이 답답하네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제가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자, 음악 교육을 왜 빠르면 빠를수록 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은 뱃속에서 오감이 발달이 되는데 언제부터 청각기관이 발달이 되냐면 네, 생후 6주에 청각기관이 완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자극보다 청각적인 자극에 뇌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뇌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 어디 가서 뭐 호흡법도 하시고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안 하는 분 없이 모두 하는 것은 바로 음악태교잖아요. 그쵸? 비록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잠을 잘지언정 우리는 음악태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좋다 하니까 좋아요. 아이들은 뱃속에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어떤 조기 교육을 받냐면요. 제가 막 돈 들여서 비싼 음악 교육을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들에게 시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님들이 다 뱃속에서 음악태교를 하고 있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피가 흐르는 것만으로도 뭐냐면 우리 뱃속에서 아이들이 9개월 열흘 동안 계속 듣고 자란 가장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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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런 북소리 같은 아주 큰 데시벨의 심장박동 소리예요. 자, 심장박동 소리가 쿵, 쿵, 쿠궁, 쿵, 쿵, 쿵 이렇게 나면 병원 가야 돼요. 그쵸? 비교적 고정적으로 이 박이 흘러줘야 우리는 건강한 거랍니다. 자, 뱃속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큰 소리로 이 북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치 청소기나 드라이기나 또는 TV의 채널 주파수가 안 맞았을 때 나오는 이런 소리도 함께 듣고 있어요. 이 소리는 바로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예요. 네, 이 두 가지 소리를 아이들은 뱃속에서 계속 듣고 자라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의 음성, 또 아가야 가끔 들려주시는 아빠의 음성.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정적으로 흐르는 박, 고정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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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고정박에 대한 리듬감을 타고나요. 우리 모두는 엄마가 제대로 숨쉬고 있었다면 우리는 고정박에 대한 리듬감을 타고나고요. 그리고 엄마 소리, 아빠 소리를 들으면서 고음과 저음을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는 음감을 함께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런 리듬감은 이미 뱃속에서 90% 이상 완성해서 태어나고요. 음감은 아직 세상에 나와서 더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완성이 되기는 하는데 리듬감은 이미 신동처럼 다 타고나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어머, 우리 애 신동인가 봐. 특히 음악 전공한 어머님들은 어머, 어떡해, 우리 애 음악 시켜야 되나? 아, 나 음악 시키기 싫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언제 그런 생각하시냐면 생후 7개월 정도. 생후 7개월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벽을 잡고 또는 뭔가 선반을 잡고 서서 무엇을 할까요? 엄마가 음악을 틀어주면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죠. 실룩실룩 거리거나 또 느린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엄마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모든 엄마들은 어떡해, 음악 시켜야 돼,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줬어. 나는 지금 팔도 손도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안 따라줘서 못 움직였을 뿐이지 아이들은 다 안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뭔가 자극을 하면서 더 북돋아 줄 필요가 있겠죠. 엄마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그나마 어머님이 아이를 어르고 달래면서 토닥토닥, 혹시 이런 어머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자라 우리 아가 해주셨던 어머님이 계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아주 조기부터 음악 교육을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음악의 박이나 마디, 프레이즈 같은 느낌을 아이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음악 교육, 특히 악기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는 아이의 인지적 발달 수준과 또 신체적 발달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기 교육은 기본적으로 악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기에 악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너무 일찍 악기를 시작하면 혹시 악기를 일찍 엄마가 피아노 어릴 때부터 가르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 피아노 너무 싫어, 피아노 학원에서 도망 다니고 뭐 선생님 집에 오셨다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이랬던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저는 그랬답니다. 저도 학교 끝나고 피아노 선생님이 집에 와 계신데
이렇게 집에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여기 들어오면 사탕을 줄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셔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찬송가를 배우고 집에 혼나면 어떡하지 하고 하면서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2학년쯤에. 자, 우리 아이들은 음악을 즐겨야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보를 잘 읽을 줄 모르는데, 자, 일단 열쇠구멍 앞에 앉아. 열쇠구멍이 배꼽이 오는 자리야. 거기 앉아서 이 악보를 봐봐. 여기에 5개의 줄이 있는데 제일 밑에 줄 하나 더 긋고 거기 동그라미 있는 여기가 이 열쇠구멍 위에 여기 도란다. 그리고 여기에서 줄칸 올라가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자, 이거는 어떤 뇌를 필요로 할까요? 우뇌랑 좌뇌 중에. 좌뇌예요, 좌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만 들어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실 건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영어를 가르칠 때 파닉스라는 걸로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소리로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자극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피아노를 제대로 잘 가르치려면 이렇게 엄마가 쳐주거나 선생님이 쳐주고 이 소리랑 똑같은 소리를 한번 찾아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음악대학 피아노과 학생들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강의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듣냐면 교수님,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5살, 6살짜리 가르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기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시작의 적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인지 기능도 그 정도 발달이 안 돼 있고 신체도 가장 쉽게 피아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피아노는 어떤 것 같으세요? 피아노는 아이용 피아노가 있나요? 없죠. 그쵸? 진짜 피아노 말이에요. 장난감 피아노로 나오는 거 말고 진짜 피아노는 어린이용 피아노가 없어요. 그런데 손가락 근육의 힘은 성인과 유아들은 확연히 다릅니다. 심지어 유아들은 아직 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손가락 벌릴 수 있는 간격 역시 그냥 어른용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의 손가락 근육에도 무리가 가고 이 높이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맞아요. 그런데 그냥 모르니까 일단 피아노를 빨리 시켜야 할 것만 같아서 일찍 시키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변에서 보면 우리 애가 너무 산만하니까 어디서 피아노를 좀 가르치라고 하던데요. 또는 우리 애가 너무 소극적이니까 어디서 드럼을 좀 가르치라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과연 악기가 아이들의 성격을 바꿔줄 수 있을까? 또는 악기를 통해서 아이의 성향을 바꿀 수 있을까? 어때 보이세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음악은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는데 처음 시도는 조심해야 돼요. 아이의 성향과 완전 반대의 것을 아이에게 제시를 하면 튕겨 나갑니다. 네, 아이가 굉장히 차분한 성격의 아이인데 막 드럼을 치래, 막 치래. 이거를 너 마음껏 쳐봐. 마음껏 이게 안 되는데. 또는 막 이래야 되는 아이인데 자,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일단 피아노를 쳐봐 이러면서 얘가 막 안으로 막 허벅지를 찌르며 참아야 하는 일을 할 것 같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아이 성향과 비슷한 악기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비슷한 악기로 시작하면서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음악을 통해서 아이가 키울 수 있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응된 다음에 그 음악에 대한 어떤 기쁨, 음악이 주는 희열,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제 악기를 살짝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중간 과정이 없이 완전 반대 성향의 악기를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아이에게 매운 거 먹이게 하려고 갑자기 청양고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서서히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 성격은 이런데 어떤 악기를 시키면 좋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향 잘 파악하고 아이의 성향과 비슷한 악기,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자,
일단 우리 아이가 좀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피아노는 일단 잘 맞아요. 그리고 바이올린도 잘 맞아요. 그리고 플룻 정도도 크게 보시면 관악기는 사실 좀 외향적인 아이들에게 맞고요. 현악기나 피아노 같은 경우는 좀 내성적인 아이에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관악기 중에서 플룻은 유독 옆으로 부는 악기예요. 다른 악기들은 보면 앞으로 이렇게 불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는 악기들은 뭔가 이렇게 나를 바로 표현하고 이렇게 남에게 나의 정면을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은 그런 성격들. 네. 우리 막 사진 찍자 그러면 약간 다 옆으로 쓰고 이렇게 뒤에 약간 숨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안 나오려고 이런 분들은 클라리넷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내 성향과 맞는 악기들을 좀 찾으세요. 어떻게 해도 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관악기가 참 잘 맞아요. 그런데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피아노는 일단 연습을 어딜 보고 하나요? 자, 여기 마침 피아노가 있죠. 자, 피아노는 우리 집에서 어딜 보고 있어요? 피아노는 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피아노는 벽을 보고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원래 피아노는 아시는 그랜드 피아노 있죠. 우리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벽을 향해서 놀까요? 그렇지 않죠. 일단 집이 좀 넓어야겠어요. 집이 좀 일단 넓어야겠고요. 뭔가 이렇게 뭐 거실에 둔다면 이렇게 소파 쪽을 보게 한다든지 내 피아노 치는 것을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위치로 아마 피아노를 놓거나 옆모습을 볼 수 있게 놓는다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원래 피아노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죠? 집이 좁아요. 그쵸? 이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데 공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나온 피아노가 바로 업라이트 피아노. 이렇게 서 있는 피아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공간 다, 네. 조금만 있어도 되고 이렇게 누워있던 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피아노 안에. 자, 그렇다 보니까 아쉽게도 우리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면 훨씬 적극적인 성격 애들이 더 잘 맞았을 텐데 벽을 보고 있는 피아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뭔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죠. 그래서 성향 잘 맞아요. 그런데 좀 약간 외골수적으로 예, 성향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벽만 보고 하니까. 네, 하다못해 바이올린은 이렇게 앞에라도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피아노는 계속 벽을 보고 해서 네, 성향이 융통성이 약간 떨어지는 성향으로 클 수도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지금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에게 나중에 막 메일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격도 되게 좋고 피아노는 정말 대단한 악기인데 또 너무 그래서 많이 대화도 해주고 합주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하면서 네, 다양하게 또 사회성을 키워 나가야겠죠. 플룻도 아름다운 소리 또 약간 옆으로 이렇게 불고 하기 때문에 내성적인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악기입니다. 바이올린 역시 굉장히 많은 끈기를 요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아이들은 잘 맞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입장에서도 저희 큰아이에게 정말 집신장사가 새집신 못 씻는다고 저희 아이 성격은 굉장히 외향적인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저는 바이올린을 떡하니 쥐어줬어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가 도망갔어요. 바이올린 선생님이 오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였나? 바이올린 선생님이 오셨는데 방에를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포기하셨어요. 저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얘를 바이올린 가르쳐서 오케스트라 시키고 싶은데 초등학교에서 얘 왜 바이올린 싫어하지? 그렇지. 내가 이런 애한테는 바이올린이 맞지 않는다고 했었지. 뒤늦게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클라리넷을 지금 취미로 너무나 멋지게 하고 있어요. 네, 그 악기를 진작에 선택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분하고 또 내성적인 친구들에게는 피아노가 정말 잘 맞고요. 또 그 내성적인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특별히 집중력과 또 독립심이 많은 그런 아이들은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이 잘 맞아요. 예, 지금 약간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머님들 아마 내 아이의 성향과 이 아이가 이 악기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상상하셨으리라 네, 생각해요. 자, 좀 외향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클라리넷이라든지 네, 트럼펫이나 또는 뭐 타악기류들, 이제 뭐 마림바 같은 것들은 사실 접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두드리는 류의 악기들,
그 클래식에서 쓰이는 타악기들은 따로 배우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뭐 실용음악 학원 이런 데 가면 드럼 같은 것들 또는 요즘 학교의 방과후 활동으로도 방과후 학교에서도 드럼을 배우는 그런 반들도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향적인 친구들 오히려 이런 악기로서 자기를 좀 더 많이 표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외향적인 아이들이 이런 악기를 했을 때 너 더 외향적으로 되고 내성적인 아이가 더 내성적으로 될 것 같은 우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내성적인 아이는 악기 연주를 통해서 어쨌든 나를 표현하는 거죠. 악기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아이로 성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제한점이 있죠? 악보. 그쵸?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냥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음악적으로 자기를 표현하죠. 어떤 음악의 규칙, 음악의 틀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가운데 뭔가 자기 조절 능력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좀 더 차분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요즘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그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어린 친구들 예전보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님들이 놀이치료라든지 뭐 하면서 많이 이제 노력하시는데 음악적인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또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음악 많이 들려주고 음악이랑 같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음악을 그러면 얼마나 가르쳐야 되나? 어떤 시간 배분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지. 음악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하루 종일 맨날 음악만 하라고 하나? 더군다나 아이들이 고학년 올라가면 이제 걱정되시죠. 그쵸. 학원 갈 시간도 없는데 언제 음악을 연습하고 음악을 배워야 하나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 음악은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전공이 아닌 상황에서는 보통 일부러 뭐 선생님 붙여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면서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이 악기 경험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 꾸준히 계속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록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사실 좀 뭔가 이렇게 그 대학 입시를 하시는 좋은 선생님들 있죠. 그런 선생님한테 나는 무조건 좋은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가르칠 거야. 우리 아이들을 배우게 할 거야. 해서 뭐 그 입시 레슨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초등학생 전공할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막 유아들을 선생님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레슨을 시킨다. 그러면 서로 되게 스트레스예요. 선생님도 막 연습을 강요하고 아이는 나는 그만큼 연습하기 싫은데 연습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음악이 싫어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취미생활로 음악을 하는 거고 그것이 충분히 아이들의 우뇌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주 1, 2회 그리고 보통 3, 4학년 되면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그 학교 내부에도 관현악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관현악부 활동을 하면 더없이 좋아요. 관현악부 활동은 나 혼자만의 악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악기를 같이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롭게 아이가 융통성 있게 그런 성향으로 아이들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된 아이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관현악부 활동하는 것은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의 경우는 보통 뭐 방문 선생님들도 주 1회, 주 2회 뭐 이제 이렇게 있긴 한데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되고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가장 즐겨하는 곳이 피아노 학원이에요.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을 일단 가서 일주일 내내 가서 일단 이렇게 조그만 방에 갇혀서 계속 선생님이 연습만 하라고 하거든요. 네. 연습. 근데 이게 약간 부모님들의 니즈와 약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엄마 입장에서도 그 시간에는 좀 늘
아직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일단 그 시간은 언제나 규칙적으로 학원에 가고 생활이 좀 규칙적이어야 엄마들이 좀 여유가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끝나자마자 일단 학원에 가서 두드리다가 영어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가고 참 바람직하지 못한데 약간 현실이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학원에 보내실 때는 어머님들이 꼭 주의하실 점이 학원은 그 어떤 선생님보다 연습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연습이 아이를 지치게 할 수 있고 음악이 싫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피아노를 치다가 나 안 할 거야 했던 그때 다 연습하기가 싫어서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연습이 너무 많은 것은 물론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늘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과도하게 연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머님들이 균형 있게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음악을 시켜야 되나? 고학년 되면 그냥 관둬야 되나? 열심히 하던 거 다 때려칠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계속 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머님들 어릴 때 피아노 그냥 어정쩡하게 치다가 그만두신 분들 약간 후회되지 않으세요? 아,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피스 같은 거 하나 사서 이렇게 좀 치면서 노래라도 좀 부르고 싶은데 그때 왜 내가 막 안 다닌다 그랬지? 진짜 후회해요. 피아노는 일단 음악은 시킬 수 있는 한 아이가 부담만 느끼지 않는다면 오래오래 시키시는 게 좋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도. 네, 정말. 그런데 현실상 그러지 못하니까 그만둬야 한다면 일단 가장 일반적인 피아노의 예를 들자면 피아노는 또 한 가지 또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그 학원 원장님들께서 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원장님들도 정말 실력껏 아이들이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대요. 그런데 엄마들이 우리 애는 언제 체르니 100번 들어가요? 이제 바이엘 치고 있는데 바이엘 100번 치면 언제 30번 올라가나요? 30번 치면 다른 친구는 다른 학원은 벌써 40번 올라갔다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30번이에요? 어머님들이 자꾸 진도에 급급하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장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진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체르니 40번 치는 아이들이 제대로 배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체르니 100번 정도의 수준. 네. 또는 한 30번 초반 정도. 그러니까 체르니 30 정도 쳐도 만약에 어머님들이 체르니 30 치고 지금 성인이 됐다면 웬만한 악보 보고는 다 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체르니 40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치고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 없이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좀 이렇게 치면서 노래라도 부를 수 있고 훨씬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죠.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들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곡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 정도만 가면 그때는 일단은 만약에 다른 스케줄이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할 수 없이 제일 하위 순위에 있는 음악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라면 그쯤에는 일단 좀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대학교나 가서 관심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만두는 시점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때 그만뒀다가는 다시 시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 가지 실예로 저희 6학년짜리 제가 큰아이가 있는데 그 큰아이는 클라리넷을 너무너무 즐겁게 했었어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내 관현악부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물론 막 무슨 전공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자기가 집에서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뭔가 숙제도 많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학원 수학 숙제나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왜 공부해야 돼? 이제 완전 짜증나죠. 그런데 그나마 그러지 않고 아이가 악기를 막 꺼내요. 악기를 꺼내서 막 조립을 하고 악기를 막 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자기의 스트레스 분출구를 이렇게 악기를 선택하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그래도 악기를 막 불고 나면 자기가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답답하잖아요. 갑갑하고. 그러니까 소리라도 꽤 지르고 싶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데 악기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또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그냥 팝송 누가 이렇게 연주하는 거 그걸 이렇게 막 보더니 자기가 막 그거를 막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얘가 지금은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혼자 연주할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얘가 언제쯤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래, 너가 그만두고 또 하고 싶을 때 하자라고 나는 말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약간 흐뭇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음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때, 음악이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는 당연히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적인 정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이들이 또 감성적으로 훨씬 또 풍부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나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거나 뭔가 음악 반주 같은 것들을 그런 음원 같은 것들을 찾으실 수 있다면, 그런 것들 좀 있거든요. 아이가 수준이 굉장히 아직 낮아.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 그런데 내가 좀 피아노를 잘 쳐. 그 어머님이 막 이렇게 쳐주고 얘는 여기 아주 일부 조금만 살짝 연주를 하게 하세요. 그래도 이건 듀오가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집에서 아빠 앞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죠. 저기 얘들아, 우리 아빠 앞에서 우리 한번 삼중주 해볼까? 한 아이는 캐스터네츠를 찍찍찍찍 이렇게 두드리고, 어린 아이는, 그리고 큰 아이가 바이올린을 지금 배우는 초창기라면 이 아이가 나비야를 배우는데 따단따 요거밖에 만약에 못해. 그러면 엄마는 피아노를 이렇게 좀 쳐주고 얘는 따단따 여기 나오는 부분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곡을 그냥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쉬운 방법으로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가 음악을 질리지 않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일단 제가 일찍 시키면 일찍 시킬수록 좋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교수 레슨을 받아? 피아노 학원을 보내? 바이올린 전공 선생님을 불러서 아이에게 가르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유아기에는 음감과 리듬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는 그냥 동요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무릎을 두드리거나 같이 율동을 하거나, 이거 자체가 리듬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음악이 나비야 나비야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나비야 나비야 이거는 적합치 않아요. 그쵸? 앞뒤가 안 맞아요. 노래 가사도 좀 생각해 보시고, 나비는 이러구나 다다니는데 띵띵띵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사라든지 음악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뭔가 그런 리듬이나 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아이랑 같이 집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아 음악 그런 프로그램도 저렴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도 있고 문화센터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내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랑 즐겁게 음악이랑 놀면서 음악적 감성을 키우고 음감과 리듬감을 키우는 그런 활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7세는 넘어야 전문 악기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애는 잘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개 중에는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아이도 있고, 그렇죠. 그 조성진 씨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조성진 씨도 그렇게 일찍 피아노를 시작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쵸?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혀 음악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 유전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음악을 해서 음악적인 어떤 유전적 요소를 받았나? 그렇지 않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음악적인 감수성이 풍부하게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지? 제가 인터뷰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 했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일본의 어떤 콩쿠르에서 또 1위를 했을 때 인터뷰 중에 부모님이 어릴 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혹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음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앞에 나서지 않겠다.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부모가 될 것이다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자, 그래서인지 그 부모님이 많은 인터뷰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교육 철학이나 이런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아마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가 왠지 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아이에게 어릴 때 나는 졸면서 아이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클래식 음악은 제가 오늘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워드 가드너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완벽한 수준을 가진 음악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클래식 음악을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나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적인 또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역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악기를 선택할 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엄마가 그냥 우리 애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무작정 시키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나 저거 하고 싶어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뭐 무슨 악기를 안다고 저거 하고 싶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악기를 많이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좀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악기가 사실 있긴 있으시죠. 오늘 언급된 몇 가지 악기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뭐 플루트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바이올린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다면 저의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그 악기에 관심을 갖도록 또 환경 구성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가 클라리넷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저희 아이는 클라리넷이 뭔지도 모를 때. 그래서 그 인터넷 동영상에서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 학생이, 그러니까 보니까 외국에 사는 한국 남자 학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그냥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에다가, 원래는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랑 함께 하는 건데 피아노 반주에 그냥 남방 이렇게 걷어붙이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의젓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엄마는 뭐 우리 승현이가 저렇게 연주하는 멋진 형아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괜히 그냥 그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또 마침 좀 공짜표가 생겨가지고 1부부터 아이가 음악회를 감상하면 막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2부에 또 음악회 공연하신 분에게 좀 또 갑자기 죄송하네요. 2부에 얘를 이제 옷을 예쁘게 갖춰 입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데리고 가서, 엄마가 클라리넷 하는 아저씨들 보면 저기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가운데 앉아 있거든? 근데 저 아저씨가 연주할 때 너를 꾹꾹 찔러줄 테니까 잘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자요. 자다가 딱 나올 부분에 제가 꾹꾹 찔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뭔가 제일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악기 상가에 직접 같이 가서 제가 그 악기를 사는 과정을 같이 아이랑 이제 경험을 하면서 더 악기에 많은 애정을 느끼도록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쨌든 그런 과정 안에서 굉장히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단 꼭 클라리넷, 제가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을 할 때도 어머님이 슬쩍 뭐 요즘에 보면 바이올린으로 뭐 만화 주제곡을 막 연주하는 동영상이라든지, 피아노로 또 아이들 동요를 막 멋지게 연주하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악기 자체에 아이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할 때 시작하면 엄마가 그냥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아이가 끈기 있고 재미있게 그 악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을 너무 강요하지 않도록 적당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도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제가 많은 어머님들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과
아이가 느끼는 것, 진짜 비록 곰새마리를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연주를 하더라도 만약에 피아노를 치는데 아빠 솔솔미도 솔솔솔 이렇게 칠 수 있는 아이라면 음악성이 있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아빠 곰은 뚱뚱해인데 뚱뚱해를 세게 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 그 테크닉적으로는 좀 수준이 낮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에게 음악을 시키는 거는 이 아이를 전공시키지 않을 바에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아이의 우뇌를 더 많이 자극하고 감성적으로도 자극시켜서 훨씬 더 창의적으로 아이가 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이에게 음악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막 연습, 뭐 진도 이런 데 엄마가 너무 연연하시지 않길 바래요. 그거는 그냥 국영수에서 하시던지 우리 음악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연주회는 막 이렇게 홀 빌려서 하는 게 연주회가 아니에요. 그쵸? 그것만이 연주회는 아니에요. 연주회는 우리 가족이 다 모인 데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해도 연주회고, 그런데 대신에 약간 형식을 갖춰주세요. 집에서 할 때도 막 밥 먹고 있는데 넌 거기서 피아노나 좀 쳐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나름 뭐 색지 하나 동그랗게라도 잘라서 이렇게 놔주거나 러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깔아주거나, 집에 그냥 요즘엔 보면 이렇게 할로겐 이렇게 벽 쪽에도 또 있는 그런 조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끄고 여기만 할로겐을 이렇게 비춰준다든지, 아니면 집에 뭐 그런 스탠드 라이트 같은 거라도 이렇게 비춰준다든지 해서 뭔가 나름 무대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고, 쪼르륵 앉아서 자 박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와서 나비 연주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회가 아닐지라도 아이 입장에서 뭔가 남 앞에서 내가 연습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이 기회 자체가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 여기서 느끼는 성취감은 수학 문제 풀었을 때, 어려운 수학 문제 풀었을 때 성취감보다 훨씬 큰 성취감 아이한테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즐거운 음악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자기를 제어할 수도 있고, 또 남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키우면, 또 이보다 그 좋은 교육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많이 도움들 되셨나요? 네. 자, 오늘 집에 가서 막 무슨 학기 할까 또 열심히 찾아보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들 그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는 아이에게 너무 연습 때문에 막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고 하기 싫은데 너는 해야 돼 이렇게 너무 강요하는 어머님이 되지 않으시길,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